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열 손가락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 없듯이 다 똑같이 귀하디 귀한 자식들이죠. 하지만 살다 보니 그 손가락 중에서도 고통을 감수해가면서 잘라내야 하는 가슴 아픈 순간들이 생기더군요. 제 시리고 시린 가슴 아픈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저와 남편은 중매로 만나 결혼했지만 서로 생각하는 방식도 방향도 비슷해 큰 트러블 없이 남매 셋을 낳고 잘 살았어요. 기쁠 때는 함께 웃고 힘들 때는 또 서로 그 짐을 짊어지면서 평생 반려자로 다정히 지냈죠. 남편과 사이도 좋고 아이들도 다 잘 키웠는데 큰애가 중학교에 다닐 때 집안 경제 상황이 좀 안 좋았던 적이 한 번 있었어요. 작게나마 사업을 시작했던 남편이 위기를 맞으며 5 식구에게 위기가 닥쳤던 것이죠. 당시 제가 동네에서 소소하게 미용실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한동안 그것이 저희 가족들의 수입원이었죠. 제가 외벌이로 집안 살림을 책임지다 보니 당연히 허리를 졸라매도 항상 돈이 부족했고 남편은 제게 미안해했어요. 하지만 남편보다도 가장 가슴 아팠던 것은 장남이었던 우리 형수가 밑에 동생이 둘이나 더 있어 많이 양보하고 희생을 감내해야 했던 것이죠. 그때는 형수가 그저 마음 착하고 양보심이 강한 아이인 줄로만 알았어요. 하지만 점점 커가고 집안 사정도 조금씩 나아지면서 그때 받지 못한 경제적 보상을 어떻게든 채우려는 욕심을 간혹 보이더군요. 둘째 아들과 셋째 딸과는 다르게 허세욕도 있는 편이었고요. 결과야 어떻든 큰아들이 그렇게 된 이후에는 저희 부부 책임이 컸으니 그 허전하고 부족한 마음을 채워주려 부단히 노력했어요. 다행히 남편은 7년 만에 다시 일어설 수 있었고 지금까지 직원 5명 정도 둔 작은 공장을 운영하고 있어요. 저도 아직 미용실을 하고 있고 다행히 남편 공장이 처음보다 계속 발전하는 추세다 보니 예전에 지었던 빚들이나 채무들을 다 정리한 상태이죠. 남편이 한번 바닥을 치긴 했지만 이렇게 빨리 재개했다는 사실에 너무나 감사했어요. 그 후로 아이들 모두 공부 열심히 하고 자기에게 맞는 직업들을 찾아 사회생활도 잘 꾸려나가고 있었죠. 그러다 홍기가 먼저 찬 큰아들 형수가 결혼할 여자가 있다면서 소개를 시켜줬어요. 저희 아이들 중 처음으로 결혼하는 것이기도 했고 저나 남편이나 큰아들에게 마음의 빚이 있는지라 할 수 있는 한 많은 지원을 해주고 싶었어요. 물론 이 결혼이 아주 순탄했던 것은 아니에요. 사돈 집안이 유명 대기업의 한 계열사 사장님이었고 며느리가 될 아이는 외동딸이어서 부족함 없이 무한한 귀여움과 사랑만 받고 자란 것 같더군요. 그래서 그런지 그쪽 집안에서는 처음에 우리 형수를 탐탁해하지 않았다고 하더군요. 저와 남편 모두 아직 경제활동을 왕성히 하고 있다고는 하나 그 집안에서 보면 수준이 좀 안 맞는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런 일 때문에 아들과 며느리는 연애기간 중에도 자주 만났다 헤어졌다를 반복하는 것 같았어요. 그래도 다행히 사돈 쪽에서 형수를 사위 삼기로 하고 혼담에 오가게 되었죠. 자존심이 조금 상하기는 했지만 아들이 기가 죽을까 되도록 사돈집의 요구에 대부분 맞춰서 결혼 준비를 하려고 노력했죠. 본인들이 결혼하고도 몇 년은 신혼도 즐기고 작게 시작해도 된다 하여 저희 쪽에서 어렵게 3억 8천만 원을 들여 아담하지만 깨끗하고 괜찮은 빌라 전세 하나를 얻어주었어요. 형수야, 지아야, 비록 빌라이기는 해도 진짜 깨끗하고 교통도 나쁘지 않은 집이야. 사업까지 불렀었는데 2천만 원 깎았어. 우선 여기서 시작하고 나중에 여유가 되면 우리가 더 보태줄게. 알았지? 저는 그때 며느리의 얼굴이 왜 울상인지 몰랐어요. 알고 보니 그냥 저희 앞에서 말로만 괜찮다라고 한 것이더군요. 결혼식을 올리고 얼마 안 되어 먹을 반찬이 없을까 걱정돼 아이들 신혼집 근처에 가서 전화를 걸었어요. 형수야, 엄마 지금 너희 신혼집 근처인데 반찬만 잠깐 나와서 받아갈래?
신혼여행 갔다 오고 여기저기 인사하고 다니느라 집에서 뭐 해먹기 어려울 것 같아서 집 반찬 몇 개 해서 가져왔어. 지아도 집에 같이 있니? 엄마, 우리 집 근처라고? 어디? 니네 신혼집 근처라니까? B동. 지금 버스 정류장에 막 내렸어. 아, 엄마, 그런 건 좀 미리 연락을 하고 오지. 너무 갑자기 찾아와서 그런가? 미안해. 이것만 잠깐 주고 갈 테니까 집 앞으로 나와줘. 아니, 그게 아니라 우리 신혼집 B동 아니거든. 응? 그게 무슨 소리야? B동 하늘빌라잖아. 엄마 맞게 왔는데? 있잖아. 사실은 그 빌라 계약 파기하고 우리 다른 데로 이사 왔어. 뭐? 이사? 어디로? 여기 H동이야. H동? 계약을 취소하고 H동에서 지금 산다고? 지아가 사실 엄마랑 아빠 앞에서는 말 못했는데 한 번도 엘리베이터 없는 빌라에서 살아본 적이 없어가지고 2층인데 엘리베이터가 있어야 돼? 그냥 지아는 여태껏 계속 쭉 9층 아파트에서만 살아서 빌라 사는 게 너무 힘들 것 같다고 그러더라고. 그럼 진작 말을 하지. 지아도 나름 엄마랑 아빠 눈치 본 거지. 그 빌라 계약하고 온 날 엄청 울더라고. 그 정도로 싫어했구나. 그럼 지금은 H동 어딘데? 엄마랑 아빠는 좀 힘든 것 같아서 장인어른한테 부탁 좀 드렸어. 뭘? 이 동네 제일 작은 평수도 5억 갖고는 어림도 없는데 3억 8천으로 누구 코에 붙여. 장인어른이 돈 좀 보태줘서 여기 아파트로 왔지. 저는 속으로 괜히 머쓱한 생각이 들었어요. 저희는 나름 해준다고 해준 것이 며느리는 말도 못할 만큼 싫었고 결국 사돈 쪽에 도움을 얻어 훨씬 좋은 아파트로 이사했다는 아들 말에 민망함이 들기까지 하더군요. 저희에게는 말 한마디 없이 며칠 상간으로 이사를 가버렸다는 사실이 솔직히 좀 서운하기도 했어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저희가 다 채워주지 못한 부분을 사돈이 보태주셔서 더 나은 환경에서 애들 부부가 산다고 생각하니 고마운 마음도 들더군요. 아무튼 그날 들고 갔던 반찬을 그대로 집에 가져오게 되었고 남편에게 자초지종을 설명했어요. 뭐? 한마디 말도 없이 그렇게 집을 바꿨다고? 지아가 아무래도 우리가 아직 어려워서 그때는 말을 못했나 봐. 빌라 같은 데는 친구 집에도 가본 적이 없대. 너무 싫었는데 우리 앞에서 티도 못 내고 형수한테 그렇게 하소연을 했나 보더라고. 그래서 결국 사돈 도움으로 더 좋은 데로 갔으니까 우리는 좀 멋쩍기는 해도 애들 입장에선 좋지. 아무리 그래도 우리가 전세금을 도와준 부분도 있는데 아무 말 없이 그렇게 해버린 건 애들 결혼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이런 걸로 얼굴 붉히지 말아요. 애들만 좋으면 됐지 뭐. 저희 설득으로 남편은 그나마 표정을 좀 풀고 잠자리에 들더군요. 저도 복잡한 마음이었지만 일로 아이들과 사이가 틀어지는 것이 싫어 그냥 좋게 생각하기로 하고 마음 먹었죠. 그렇게 아들과 며느리가 결혼한 지도 어느새 2년이 훌쩍 지나갔어요. 어느 날 형수가 잔뜩 짜증나는 목소리로 전화를 해 말하더군요. 아, 엄마, 우리 2년 만에 이사 가야 돼. 왜? 왜긴 집주인이 나가래잖아. 너희 신혼부부 같이 집 깨끗하게 쓰고 큰일 안 벌리는 임차인들이 어딨다고 2년 딱 살고 나가라고 하니 집주인 아들이 외국에 있다가 이번에 한국에 아주 들어와서 이 집에서 사시겠대. 집주인 아들이? 그래서 전세비 3천만 원 더 올려서 주겠다고 우리가 먼저 말했는데도 힘들다고 그러더라고. 아들이 들어와서 살겠다는데 뭐 할 말 없지. 그래서 이번에는 어느 쪽에 집 구하려고 K동 쪽으로 알아보고 있어. K동? 거기는 지금 사는 데보다도 더 비싼 동네잖아. 거기는 전세 얼마 달라는데. 아, 이번에는 전세 말고 월세를 그냥 살려고. 월세? 얼만데? 한 달에 300만 원 정도? 어머, 형수야. 300만 원이면 어지간한 사람 월급이야. 그 월세비를 내면서 어떻게 살아? 그건 너무 무모한 것 같은데? 이미 얘기 다 끝났어. 장인어른이 매달 월세비 도와주시기로 했어. 저는 순간 가슴이 싸해지더군요. 형수야, 사돈어른이 아무리 괜찮은 회사 사장님이어도 다 큰 너희가
300만 원씩 하는 월세비를 좀 받는 건 그렇지 않니? 내가 달라고 한 거 아니야. 지아가 그랬지. 네가 그랬건 지아가 그랬건 거기 전셋집 구할 때도 도와주셨잖아. 돌려드리지는 못할 망정 이제는 월세비까지 따박따박 받겠다고? 엄마가 생각하기엔 이건 좀 아닌 것 같은데. 난 솔직히 상관없어. 내가 뭐라고 해도 지아가 찡찡대면서 해달라고 웅석 부리면 다 해주시거든. 난 그냥 옆에서 콩고물이나 주워 먹는 거지. 난 아무 불만 없어. 형수야, 너 이제 가장이야. 가장다운 책임감 있는 태도를 가져야지. 엄마는 내가 지금 나이가 몇 살인데 초딩한테 하는 것처럼 말을 해. 내가 못 갖고 못 입고 못 누리더 살았던 거 지아내가 해준다는데 그걸 왜 거절해? 아빠 회사 부도 났을 때 난 다 참고 형석이랑 하영이한테 다 양보했잖아. 큰아들은 이런 상황에 닥치면 꼭 과거 일을 끄집어내 제 가슴을 아프게 하고 아무 말도 할 수 없게 했어요. 그래, 형수 네가 고생 많았지. 그건 엄마랑 아빠가 너무 미안해. 그래도 이건 좀... 엄마한테 돈 달라는 거 아니니까 걱정 마. 지난번에 말없이 빌라에서 아파트로 간 거 좀 걸려서 이번에는 미리 말하는 거야. 이미 우리 다 정했고 장인 어른이랑도 다 얘기된 거야. 그냥 엄마는 그렇게 알고 있으면 돼. 저는 처음으로 무력감을 느꼈어요. 아들이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조금 더 굳센 모습을 보여줬으면 했는데 모든 것이 제 욕심 같더군요. 결국 아이들은 얼마 뒤 K동에 고급 아파트로 이사를 갔어요. 이사간 K동이 우리 집과는 조금 더 멀긴 했는데 그런 이유로 아들 내외는 집에도 잘 오지 않더군요. 남편이 몹시 서운한 티를 내면 저 역시 속을 숨기고 말했어요. 지들끼리 잘 살면 됐지. 우리 안 보러 온다고 뭘 그렇게 서운해해요. 아무리 그래도 2시간이 걸리는 것도 아니고 1시간 걸리는 거리를 멀다고 분기에 한 번씩도 안 오는 게 말이 되나? 냅둬요. 애들도 바쁘겠지. 형석이랑 하영이나 신경 써요. 그런 와중에 막내딸이 결혼 허락을 받는다며 남자친구를 집에 데려왔어요. 시원시원한 생김새의 목소리까지 마음에 안 드는 구석이 없더군요. 딸과 사위의 결혼은 큰 잡음 없이 무난하게 치러졌어요. 딸은 결혼과 동시에 임신도 했고요. 저희 집에는 이제 저와 남편, 둘째 아들만 남게 되었죠. 둘째 아들도 얼른 짝을 찾아갔으면 좋겠는데 아직 결혼 생각이 전혀 없다고 손사래를 치더군요. 나까지 장가가면 엄마랑 아빠 쓸쓸해서 어떡해. 네가 장가가서 예쁜 며느리 귀여운 손주 안겨준 게 효도야. 쓸쓸은 무슨. 엄마랑 아빠랑 둘이 얼마나 재미지게 잘 지내는데. 손주는 큰형이랑 하영이가 안겨드릴 테니 제 자식까지는 기대하지 마십시오. 이 녀석이. 이렇게 5식구에서 어느덧 조촐한 3식구가 되었죠. 결혼한 딸아이는 하루가 멀다 하고 전화도 하고 집으로 찾아와 얼굴을 비췄지만 큰아들 내외는 역시나 한 달에 한 번 목소리를 듣는 것도 힘들었어요. 어느 날 만삭인 딸애가 휴대폰을 뒤적이더니 제게 말하더군요. 큰오빠네 해외여행 갔다 왔나 봐. 해외여행? 그런 말 없었는데. 이것 봐, 카톡 프로필 사진 다 바뀌어 있잖아. 와, 이게 어디야? 엄청 삐까번쩍한 데 갔다 왔나 본데? 딸애가 보여주는 형수의 카톡 사진은 화려하고 따스한 햇살이 감도는 멋진 풀빌라 수영장에서 며느리와 다정하게 찍은 사진이더군요. 그리고 저는 알게 되었어요. 배경사진에는 며느리 말고도 사돈댁들과 휴양지로 보이는 곳에서 다정하게 찍어 올라왔더군요. 와, 큰오빠 언니네 식구들이랑 갔나봐. 엄마한테도 말 안 했어? 통 연락이 없어서 계속 바쁜 줄 알았어. 바빠도 전화는 할 수 있지. 장인장모 모시고 갔나 본데. 큰오빠 너무한다. 엄마랑 아빠도 모시고 한번 다녀오지. 오빠가 사돈댁에 예쁨 받은 짓 잘한 거지. 새언니는 엄마랑 아빠한테 예쁜 짓 잘 못하잖아. 그건 그냥 개인 특성인 거고. 솔직히 오빠랑 새언니 이 집에는 너무 무심해. 결혼할 때 사돈 도움을 많이 받았잖아. 엄마랑 아빠도 3억 8천 마련해서 보냈잖아. 뭐 웬몸으로 보냈어? 아니잖아. 이런 거 보면 큰오빠 좀 입상이야. 예전에
의논 한마디 없이 지네끼리 이사가고 통보한 것도 마음에 안 들고 연락도 잘 안 하고 진짜 별로야. 다 사는 방식이 다른 거지. 오빠도 이제 가장이야. 형수만의 방식이 있는 거지. 엄마는 큰오빠 너무 감싸지 마. 예전에 우리 집 어려울 때 오빠가 다 희생했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그냥 다 이해해주는 거지. 아니야. 그건 큰오빠 착각이야. 알게 모르게 둘째 오빠랑 내 것도 많이 뺏어갔어. 엄마 아빠 앞에서만 닭똥 같은 눈물 뚝뚝 흘리면서 자기가 다 양보한 것처럼 연기했었지. 진짜 오빠만 하면 칵 쥐어받고 싶은 순간이 한두 번이었는 줄 알아? 아무튼 그 당시에 큰오빠만 무조건 참고 희생한 건 아니라는 거. 엄마도 잘 알고 있어야 돼. 엄마가 오해하고 있으니까 자꾸 저렇게 큰오빠가 못해도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려는 거잖아. 엄마랑 아빠, 오빠를 향한 마음의 빚 진짜 내려놔도 돼. 막내딸은 아이를 갖고 나서 제 마음을 가장 잘 알아주는 좋은 친구가 되어 있었어요. 이런 막내가 있다는 것 자체에 감사한 마음이 저절로 들더군요. 사실 형수의 카톡 프로필과 배경사진을 봤을 때 저도 움찔하긴 했었어요. 저희 부부와는 외식도 안 하는 아들 내외가 사돈댁과는 해외여행을 갔다는 것이 내심 마음에 서운함으로 자리 잡더군요. 그러다 얼마 후 큰애들로부터 또 다른 소식이 전해져 왔어요. 뭐라고? 또 이사를 가야 된다고? 거기 들어간 지 1년 정도밖에 안 됐잖아. 다른 게 아니라 지아가 이번에 직종을 아예 바꾸고 싶대. 새로 배우고 하려면 지금 사는 집에서 왔다 갔다 하긴 너무 멀어서 어쩔 수 없이 이사 가야 돼. 그런데 이사 가면 형수 너도 회사랑 멀어지잖아. 너도 힘들어지는 건데 중간 합의점을 찾는 게 좋지 않겠니? 아, 나 회사 그만뒀어. 뭐? 언제? 갑자기 왜? 갑자기는 아니고 몇 달 됐어. 나 지금 회사 안 다녀서 그냥 지아가 다니기 좋은 데로만 가면 돼. 왜 잘 다니던 회사를 그만둔 거야? 어? 지난번에 장인어른 장모님 지아랑 사이판 여행 갔다 왔거든. 그때 장인어른이랑 저녁에 둘이 술 한잔 하는데 조심스럽게 말하시더라고. 지금 회사 대를 이어서 잘 꾸려갔으면 좋겠는데 자식이 딸인 지 하나밖에 없기도 하고 지아가 회사 경영 이런 데 전혀 관심이 없거든. 그래서 사위인 내가 나중에 맡아줬으면 하시는 눈치더라고. 나야 뭐 거절할 이유가 뭐가 있어. 완전 땡큐지. 사장 소리 들으면서 떵떵거릴 수 있는데. 아무리 그래도 지금 당장 너한테 사장 자리를 주시겠다는 건 아니잖아. 뭘 그렇게 성급하게 회사를 그만뒀어. 엄마, 언제든 물 탈 준비를 하고 있어야지. 내가 미리 경영 공부도 하고 준비 태세를 갖춰놔야 아무 때나 갑자기 날 부르셔도 얼른 뛰어가서 자리를 잡지. 바로 사장 자리 앉으면 좋지만 아직 장인어른 창창하시고 하니까 뭐 밑에 본부장, 부사장 이런 것부터 맡겨주지 않으시겠어? 그때 돼서 나 회사 퇴사하고 뭐 공부하고 하면 늦잖아. 그러니까 미리 하는 거지. 본부장, 부사장 자리부터 주신대? 사돈이 그렇게 말을 하셨어? 아니, 직접 그렇게 말은 안 하셔도 눈치 딱 보면 알지. 밑에 자리부터 교육시켜서 나중에 장인어른 퇴직하시면 그 자리에 날 딱 앉히시겠다 이거지. 눈빛만 봐도 무슨 말씀하시려는지 뭘 원하시는지 내가 딱 알지. 약속받지도 못한 걸 왜 혼자 생각하고 그래. 약속 받은 거나 다름없다니까. 누가 봐도 수순이 그렇잖아. 외동딸만 있는 사장이 능력 있는 사위에게 자리 물려주는 거. 약속이 뭔 소용이야 가족끼리. 가족 경영하는 거지 뭐. 저는 형수가 점점 더 많이 달라지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성공을 향한 야망이나 허세는 좀 있긴 했지만 이 정도로 허황된 꿈을 꾸는 아이는 아니었거든요. 절로 한숨이 나왔죠. 왜 형수가 계속 저렇게 변하는지 걱정도 되었고요. 이제 제 품을 떠난 자식이라 사사건건 간섭할 수도 없고 간섭을 한다 해도 바뀔 마음이 전혀 없어 보이더군요. 형수의 소식을 남편과 나누었더니 남편 역시 한숨을 크게 쉬더군요. 그럼 지금 그 집 월세도 사돈댁이 책임지고 있고 지아가 새로 뭘 시작한다는데 그거 자리 잡을 때까지도 도움을 주셔야 하는 상황이고 형수까지 왜 아무 계획 없이 퇴사까지 해서 아휴, 도무지원 요즘 애들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 수가 있어야 말이지.
사돈댁이 아무리 돈이 많고 잘 산다고 해도 다 커서 결혼한 애들을 지금까지 감당하신다는 게 우리도 면목 없기도 하고 참 기분이 좀 그래요. 뭐 다른 연락은 없었고? 네, 그 월세집에서 나와서 지아가 원하는 쪽으로 이사한다는 것도 오늘 형수한테 처음 들었고 직종을 바꾼다는데 뭘 하려는 건지도 모르겠고 한숨이 절로 나오더라고요. 형수 이놈의 자식은 타들어가는 부모 마음을 알기나 하나. 간만에 전화해서 한다는 소리가 뭐 거의 다 통보식이니 진짜 마음에 안 들어. 남편 역시 아들 내외를 생각하며 혀를 끌끌 차더군요. 그날 이후 남편과 저는 며칠 동안 긴 의논을 했어요. 그리고 굉장히 어려운 결정을 내리기로 했죠. 저희는 함께 사는 둘째 아들 형석이에게 먼저 말을 꺼내고 이해를 구해야겠다 싶었어요. 형석아, 얘기 좀 할까? 무슨 일 있어? 다른 게 아니고 큰형이 지금 사는 집에서 나와서 또 이사를 해야 한대. 또? 왜? 지아가 직종을 바꾸려고 하는데 그걸 시작하는 곳이 지금 집이랑 먼가 봐. 그래서 좀 가까운 쪽으로 옮기는 게 좋겠다 그러더라고. 형 회사는? 그만뒀대. 나중에 사돈어른 뒤를 이어 경영을 배워놔야겠다고. 병수 형, 허영심이 아주 단단히 들었네. 자기 지금 하는 일이나 열심히 하지. 뭐 거기까지 욕심을 낸대. 훅혀 정말. 형수도 다 생각이 있고 계획이 있으니까 그런 결정을 했겠지. 생각은 무슨, 마음에 안 들어 하여간. 이상하게 둘째 아들 역시 막내딸처럼 큰아들을 좋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더군요. 난 그 형수도 마음에 안 들어. 부잣집의 외동딸로 태어나서 아주 공주대접이 익숙하지. 시어머니 시아버지 명절이라고 오기를 하나 와도 앉아서 챙겨주는 밥 다 먹고 과일도 깎아주는 거나 다 받아먹기나 하고. 형도 그런 형수한테 한마디 할 법한데 아주 둘 다 똑같이 그러고 있더만. 형도 그 집 사위 되더니 자기가 무슨 왕자라도 된 것 마냥 굴어. 형도 완전히 변했어. 어쩌다 형제 사이가 이렇게까지 됐는지 듣는 내내 마음이 무겁고 뻐근했어요. 어쨌든 원래 5이서 살던 이 집에 형이랑 하영이도 나가고 우리 셋밖에 없잖니. 그래서 집을 좀 좁혀서 갈까 하는데 방도 저렇게 많이 필요 없고 해서. 그래서 남는 돈 형 주려고? 형수랑 지아도 이제 슬슬 아기 가져야 할 텐데 언제까지 저렇게 자가 못 정하고 떠돌아다니겠어. 형수네 집 부자잖아. 거기서 해주면 되지. 이미 그쪽도 많이 받았어. 엄마랑 아빠도 염치가 있지. 이번에는 우리가 도와주는 게 맞아. 그리고 형석이 너도 지금 말이야 그렇지만 언젠가 결혼해서 출가할 수도 있잖아. 그럼 이 큰 집에 엄마랑 아빠 진짜 쓸쓸해서 못 살아. 상황이 이렇게 된 김에 큰형 좀 도와주자. 난 진짜 결혼 안 한다니까. 아유, 나중에 후회할 소리 그렇게 단호하게 하지 마셔요, 아드님. 아무튼 지금은 이렇게라도 형 도와줘야 엄마랑 아빠가 진짜 후회 안 할 것 같아. 엄마랑 아빠가 그렇게까지 해서 도와준다고 형이 고마워할 것 같아? 첫 신혼집 해준 것도 싫다고 저쪽 집 돈 보태서 말도 없이 홀라당 이상한 형인데 이번에 마지막으로 도와줘야 엄마 아빠의 마음이 편할 것 같아. 내가 뭐 이 집 살 때 기여한 것도 없으니 딱히 할 말은 없지만 그래도 좀 그래. 알았어. 우리 형석이한테도 엄마랑 아빠가 미안하지. 그래도 혹시 몰라서 네 결혼 자금은 따로 빼뒀으니까 걱정 마. 엄마, 나 진짜 결혼 안 해. 에휴, 퍽이나? 그렇게 우리는 중대한 결정을 내렸어요. 사실 저희 집은 좀 오래되긴 했지만 평수도 넓고 주변 인프라가 워낙 잘 되어 있어서 언제부터인가 계속해서 집값이 꾸준히 오르더군요. 새로 짓는 요즘 집처럼 순살 아파트인지 아닌지 걱정할 필요도 없고 인테리어만 싹 바꾸면 최신 아파트보다 더 좋아 보이는 집도 많더군요. 저희 부부는 부동산의 시세를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지금 사시는 곳이 다른 단지보다 평수도 크고 잘 빠져서 지금 파셔도 좋기 17억은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정말요? 생각보다 많네요. 솔직히 팔기는 아까운 집인데 정말 파실 건가요?
네, 저희 식구 수에 비해 이 집이 이제는 너무 커서요. 그러시군요. 이 주변 집은 내놓는다고 입김만 불어도 서로 계약하려고 난리니까 새 주인 찾는 건 시간 문제일 겁니다. 어쨌든 내놓는다고 하시면 좋은 가격으로 받아들일 테니 걱정하지 마세요. 생각보다 큰 액수에 저희 부부는 기분이 좋았어요. 이 집을 팔고 남편과 제가 모은 돈을 합치면 20억 정도는 아들네에게 줄 수 있을 것 같더군요. 저는 기쁜 마음으로 형수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형수야, 혹시 주말에 시간 되니? 지아랑 같이 집에 좀 올래? 이번 주말에 장인어른이랑 낚시 가기로 해서 다음 주에 시간 되면 갈게. 그렇구나. 중요한 말할 것이 있어서 그러니까 꼭 시간 내서 와. 내가 다시 연락할게요. 몇 주 만에 어렵게 아들 내외를 저희 집에서 만나게 되었어요. 너무 오랜만에 만나 반갑다기보다 약간 거리감이 느껴질 정도더군요. 형수야, 지아야, 여기 앉아봐. 할 말이 있어. 우리 이따 심야 영화 예매해놨거든? 무슨 일인지는 몰라도 빨리 얘기해줘, 엄마. 다른 게 아니라 형수 너도 막내 하영이도 다 결혼하고 이 집에 없잖니. 형석이도 지금은 저렇게 결혼 안 한다 하지만 사실 언제 어디서 제 짝을 만나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 일이고, 그래서 지금 이 집이 너무 크게 느껴져. 엄마랑 아빠 그리고 형석이 세 식구가 집을 좀 좁혀서 이사를 갈까 해. 이 집을 팔고. 그런데 몇몇 부동산을 가서 알아보니까 이 집이 지금 팔아도 17억은 좋게 받는다고 하더라고. 되게 많이 쳐주는 것 같았어. 거기에 엄마 아빠 저금해놓은 거 보태면 20억 정도 될 것 같거든? 그래서 집 한 돈을 너희한테 주면 어떨까 하고. 요번에 너희 또 이사가게 생겼잖아. 계속 전세랑 월세 살면서 떠다니지 말고 아예 그 돈으로 너희 차가를 사면 어떨까. 한 곳에 정착하면 이제 일을 바꾸거나 하는 것도 좀 더 신중해질 테고 사는 곳에 애착도 더 생길 테니까. 그리고 너희 아이 낳으면 더 정신없어질 텐데 미리 딱 자리 잡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서. 어때? 이 집을? 큰아빠가 세 식구 딸게 딱 좋은 집 하나를 갖고 계시거든. 위치도 나쁘지 않고 그거를 우리가 가서 살고 이 집은 처분해서 너희 도와줄까 해서. 그동안 사돈 어른들이 너무 많이 도와주셔서 우리도 도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아. 지아 의견은 어떠니? 네. 저는 괜찮을 것 같기도 한데 어머님 아버님이 이사하시는 것도 번거로울 것 같고 여기서 워낙 오래 사셨으니까 정 들었잖아요. 그런데 저희 때문에 파시는 건 좀 그렇지 않을까 싶어서요. 며느리는 저희의 호의에 난색을 표하며 말하더군요. 사실 당연히 감사하다는 인사를 받을 줄 알았는데 그런 답을 듣게 되어 저도 적잖이 놀랐어요. 그래도 며느리가 예의상 거절을 한 건 아닐까 싶었죠. 우리 걱정은 하지 마. 이 집 처분하고 너희 줘도 우리 세 식구 사는 건 전혀 문제 없어. 집값도 생각보다 훨씬 많이 올랐고 아빠도 요즘 공장 일이 두세 배는 더 바빠졌거든. 엄마 단골은 말할 것도 없고. 이 정도 속도라면 우리 노후도 걱정 없고 갑자기 형석이가 결혼한다고 해도 보태줄 정도는 돼. 며느리는 계속해서 곁눈질로 형수에게 눈치를 주고 있었고 아들 역시 머리를 극적이며 할 말을 뜸들이더군요. 엄마 아빠 1년에 매출이 얼마나 되지? 한 6억 정도? 6억이면 우리 장인어른 딱 1분기 값이야. 지아네 부모님은 잠깐 도와달라고 해도 20억이 아니라 40억, 50억도 그냥 도와주실 수가 있다고. 그러니까 우리한테 줄 생각하지 말고 그냥 엄마 아빠 써. 진짜야 형수야. 너나 지아한테 줄 수 있는 마지막 선물일지도 몰라. 우리 형수 너무 잘 커져서 집 힘들 때도 동생들 잘 케어해주고 엇나가지 않게 잘 커줬잖아. 그것만 생각해도 너희한테 20억 주는 거 하나도 아깝지 않아. 아니 엄마 그게 아니라 그렇게 20억으로 생색내지 않아도 된다고. 지아내는 살던 집 팔고 다른 돈 보태서 그럴 필요가 없다고. 그냥 깔끔하게 20억 주고 끝. 이렇다고. 알겠어? 생색? 형수 네 눈에는 지금 엄마 아빠가 생색내는 것 같아?
생색이지 뭐. 기부도 아니면서 뭐가 이렇게 설명이 길어. 우리 영화 늦게. 형수야, 엄마의 뜻을 네가 잘못 받아들인 것 같은데, 엄마도 내 뜻을 잘못 받아들인 것 같은데, 엄마랑 아빠가 이 집 팔고 어쩌고 저쩌고 구구절절하게 안 해도 된다고. 지안의 부모님은 그냥 군말 없이 한 방에 딱 해결해 주신다니까. 그건 사돈댁 느겨인기가 그런 거고, 이거는 엄마랑 아빠가 너희 도와주고 싶은 마음에서 말한 거야. 그러니까 안 도와줘도 된다고요. 그 돈 필요 없으니까 엄마 아빠 만난 거 많이 사 잡수시라고요. 아들의 비아냥거리는 말투에 저는 몹시 당황했고, 며느리는 뭐가 웃긴지 옆에서 희죽거리며 웃더군요. 아들에게 이런 소리나 들으려고 했던 말은 아닌데 너무 어이가 없고 분하기까지 했어요. 형수야, 너희한테 그 돈을 준다고 해서 우리는 생색 낼 생각 추워도 없었고 뭐 바라는 것도 없었어. 왜 엄마랑 아빠의 말을 왜곡해서 받아들이니? 그냥 우리끼리 알아서 잘 산다니까. 그만 간섭하고 냅두세요, 우리. 너희 자식, 다시 한번 말해봐. 뭐가 어쩌고 저째? 옆에서 고개를 숙이고 모든 대화를 듣고만 있던 남편의 얼굴이 울그락불그락하며 큰 소리가 나기 시작했어요. 지안의 부자인 거 땅이 알고 하늘도 다 알지. 그런데 엄마랑 내가 너희한테 마음이 쓰여서 좀 도와주고 싶다는 건데 거기서 생색이라는 말이 왜 나오고 사돈댁이랑 왜 비교하는 말들을 하니? 우리가 그렇게도 우습게 보이니? 네 엄마가 이 일로 며칠 밤을 잠도 못 자고 고민하더라. 형수 너한테 마음의 채무가 너무 깊다면서. 그런 네 엄마 마음도 모르고 너는 뭐가 잘났다고 그렇게 막말을 하는 거니? 지아 너도 참 그래. 너 여기 시댁 거의 1년 만에 오는 것 아니니? 그런데 빈손으로 와서 식탁에 앉아서 밥 먹고 다 먹은 밥그릇이랑 젓가락도 그대로 두고 나오더구나. 형수, 엄마가 커피 타줄까 물어보는데도 넌 스타벅스 것만 마셔서 아무거나 못 마신다고 하질 않나. 복숭아 잘라줬는데도 색깔이 이상하다고 포크로 휘적대기만 하질 않나. 내가 옆에서 보고 참다 한마디 하는 거다. 며느리는 남편의 꾸지람에 금세 눈이 시뻘개져서는 닭똥 같은 눈물을 뚝뚝 흘리더군요. 아빠, 왜 지아한테 뭐라고 그러세요? 아들은 며느리를 두둔하며 남편에게 대들더군요. 뭐? 형수 너도 진짜 적당히 해라. 지아네 집 돈이 그렇게 좋으면 그 집 머슴으로 들어가 살아라. 그 말에 빈정이 상한 아들 역시 며느리의 손을 잡아채고는 인사도 없이 밖으로 나가버리더군요. 쾅 닫힌 문 쪽을 바라보며 저와 남편은 거의 넋이 나가 있었어요. 좋은 소식을 전하려고 아들 내외를 불렀는데 오히려 다툼이 일어나는 역효과를 보게 된 거죠. 어안이 벙벙했어요. 여보, 됐어. 저런 녀석한테 무슨 아파트고 돈이야? 없던 일로 해. 남편 역시 화가 잔뜩 나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저는 당장 형수에게 전화를 걸 용기도 남편 뒤를 따라가 화를 풀어줄 마음도 생기지 않더군요. 저는 시집간 비어있는 딸의 방에가 문을 걸어 잠그고 한참을 울었어요. 그 뒤로 저희 부부도 아들 내외에게 연락을 먼저 취하지는 않았지만 아이들도 어떤 연락을 해오지 않더군요. 천륜이 이렇게 쉽게 끊어지는 것인가 싶어 목이 메고 가슴이 아팠어요. 저는 일주일 만에 5kg나 살이 빠졌고 딸까지 와서 제 걱정을 했어요. 엄마, 큰오빠 때문에 이런 거지. 그러니까 왜 좋은 일하고 엄마가 상처받아. 엄마가 생각하는 만큼 오빠 좋은 인간 아니야. 그날 형수의 모습은 제가 알던 제 아들의 모습이 아닌 것 같았어요. 정말로 저희 부부를 원망스럽게 쳐다보면서 나갔거든요. 저는 다시 머리를 싸매고 한참을 누워 지냈어요. 마음의 병은 한 달 넘게 이어졌고 남편의 도움으로 정신과 상담까지 받으며 약물 치료를 했어요. 상담을 하며 제 스스로 느낀 것이 있다면 형수를 이제 한 명의 가장으로 존중하고 부모 품에서 보내야 한다 하면서도 그걸 완전히 내려놓지 못한 것 같았어요. 관심이라는 이유를 붙여 애들을 귀찮게 하고 간섭하게 된 것은 아닐까. 제 자신을 원망하게 되더군요. 야속하게도 시간은 또 그렇게도 빨리 지나갔어요. 아들 내외와 그 일이 있은 후 반년 정도 지났을까요? 또 한 번 충격적인 연락을 받게 되었어요. 그것도 지안의 부모님, 즉 사돈으로부터 말이죠. 여보세요?
네, 접니다, 지아애비. 아우, 사돈, 어쩐 일로 전화를 다 주시고 잘 지내시나요? 잘은 못 지냅니다. 네? 어디 불편하신 곳이라도. 그쪽 아드님 좀 우리 딸한테 떨어뜨려 주세요, 제발.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형수랑 지아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나요? 둘이 갈라섰습니다. 네? 형수랑 지아가 헤어졌다고요? 네, 도장까지 쾅쾅 찍어서 둘이 완전히 남남됐다고요. 그런데 그쪽 아드님이 자꾸 우리 지아한테 다시 받아달라고 울고불고 매달려서 아주 죽겠습니다. 저는 뒤통수를 맞은 듯 머리가 띵했어요. 도대체 왜 아이들이 이혼을 한 건가요? 왜긴요? 안 맞으니까 이혼하는 거죠. 죄송하지만 조금 더 자세히 이야기해 주시겠어요? 몇 달 동안 형수랑 지아랑 연락을 못하고 지내서 제가 아무 사정도 모르고 있습니다. 죄송해요. 계속 백수로 놀고 있었던 것은 아시죠? 그쪽 아드님? 네? 아, 네. 아주 허황된 꿈을 꾸고 있더군요. 자기가 제 뒤를 이어 이 회사 사장이 된다나 뭐래나. 진짜 물려주실 생각 아니셨나요? 저는 기업가이자 사업가입니다. 지금 자기 앞에 일도 성실하게 안 하면서 유행이나 바라는데 제가 이 공 들여 키운 회사를 형수 같은 애한테 줍니까? 네? 형수는 나중에 자리를 물려주시는 걸로 알고 있던데요. 그러니까 답답한 겁니다. 원래는 저도 그럴 생각이 있었지요. 아주 조금. 그래서 오늘 살짝 뛰었더니 형수가 아주 김칫국을 사발로 드링킹하더군요. 경영수업을 공부하겠다고 어느 날 자랑스럽게 퇴사 이야기를 하더군요. 그래요. 경영수업 준비 다 좋아요. 그래서 형수가 준비를 했느냐? 아니요. 하나도 안 했습니다. 지아 말에 의하면 퇴사한 날부터 소파에 누워서 휴대폰 게임만 하더랍니다. 게다가 날씨 좋으면 좋다고 술을 마시지를 않나. 그주면 비 온다고 또 술을 꺼내질 않나. 아침마다 형수 술병 치우느라 힘들다고 우리 딸이 울더군요. 우리 딸 그렇게 남자 술병이나 치우고 살라고 그렇게 애지중지 키운 거 아닙니다. 설거지도 잘 안 시켜본 딸인데 어디서 감히. 그게 잠깐도 아니고 백수 생활하는 시간도 계속 늘어나더군요. 그러는 와중에도 나중에 제 회사를 어떻게 운영해서 뭐 어떻게 하겠다라는 개똥 같은 소리를 계속 주절거리더랍니다. 착한 제 딸이 우죽지게 오면 형수한테 그만하라고 소리를 질렀겠어요? 땀과 노력 없이 기회만 포착해 권세를 누리려는 사람, 저는 옆에 두고 싶지 않습니다. 제 딸 옆에는 더더욱 두고 싶지 않고요. 그래서 제가 이혼시켰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이야기들이 모두 소설 같았어요. 들을수록 눈물만 나 숨이 잘 쉬어지지 않았어요. 제 아버님과 어영부영 통화를 마치고 한참을 땅을 치며 울었어요.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인지 도무지 알 수가 없더군요. 그 뒤로 형수에게 수차례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더군요. 대신 며칠 뒤 긴 장문의 문자를 아들에게 받았어요. 엄마, 아빠, 정말 죄송해요. 제가 너무 오만하고 자만했어요. 그날 그렇게 집을 뛰쳐나온 일이 뼈저리게 후회돼요. 부모님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저를 이렇게나 잘 길러주셨는데 그 오래 살아 정든 집까지 팔아 저를 도와주시려고 했는데 제가 뭐에 씌인 건지 그게 고운 시선으로 보이지 않았어요. 아니, 제가 미쳤던 것 같아요. 다시 한번 너무 죄송하고 또 죄송해요. 부모님을 직접 찾아뵙고 머리가 깨질 때까지 용서를 빌고 싶지만 지금 아직 용기가 나지 않은 제 자신이 너무 싫습니다. 당분간 다른 곳에 내려가 지낼게요. 제 마음이 정리되고 부모님 얼굴을 뵐 용기가 생기면 다시 돌아올게요. 지금은 너무 면목이 없어서 고개를 들 수가 없습니다. 그동안 건강하시고 제 걱정은 하지 마세요. 저는 깊이 반성하고 있겠습니다. 형수는 그렇게 메시지만 남기고 어디로 간단 말도 없이 떠나버렸어요. 어쩌다 일이 이렇게 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가슴에 돌을 얹은 것처럼 무겁더군요. 혹시 아들이 나쁜 생각을 하진 않을까 너무 두려웠고요. 다행히 아들은 드문드문 생사 확인 메시지를 보내주고 있어요. 본인이 반성할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하다가 하니 저희 부부도 큰아들이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다시 돌아올 날만을 기다리고 있어요.
이번 일로 아들뿐만 아니라 남편과 제게도 다시 한번 삶을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었고, 둘째 아들과 셋째 딸을 위해서라도 너무 가라앉지는 않기로 했어요. 큰아들이 하루빨리 좋은 모습으로 돌아왔으면 좋겠네요.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예요.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행복과 복이 가득하길 바랍니다.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